70살 금방 여사장, 가난한 산골 청년을 사랑하다.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 서울의 심장, 역사의 숨결이 깃든 종로 한복판,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돌바닥 위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이곳에 아주 익숙한 풍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해랑금방의 여사장, 김혜란 여사입니다. 70을 훌쩍 넘긴 나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과 자그마한 체구, 반짝이는 금은방 유리창 너머로 언제나 고급스러운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 그녀는 부유했고 말이 없었으며 늘 혼자였습니다. 지난 10수년간 그녀가 소리내어 웃는 것을 본 사람도, 금전 거래 외의 일로 10분 이상 손님을 맞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햇살이 유난히 따사롭던 10월의 어느 아침, 종로 일대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음식 바구니를 든 채 낯선 청년의 곁에서 천천히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큰 키에 고된 삶이 느껴지는 몸짓, 그리고 슬픔과 깊이를 동시에 머금은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죠.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젊은 청년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를 바라보는 김 여사의 눈빛 때문이었죠. 직원을 대하는 눈빛도, 그저 아는 사람을 보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김 여사가 더 이상 혼자 밥을 먹지 않는 것을, 그 청년이 퇴근길에 그녀를 바래다 주는 것을, 그리고 굳게 닫혔던 그녀의 마음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작은 골목 안에서 터져나온 폭죽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고, 어떤 이는 주책이라며 혀를 찼으며, 심지어 입이 거친 사람들은 젊은 남자를 사려고 금을 파는 노망난 사랑이라며 수군댔습니다. 그 모든 수군거림은 종로의 작은 골목과 찻집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심지어는 그녀의 존재조차 잊고 살았던 먼 친척들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강민준, 강원도 산골마을 출신으로 서울에 일자리를 구하러 올라온 처지였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기댈 곳 하나 없는 민준 씨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공사장 막노동부터 식당 설거지, 주차 관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해랑금방의 경비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나마 고된 삶의 쉼터가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그곳에서 그는 운명처럼 자신의 삶에 들어올 한 여인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려 반세기 가까운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말이죠. 아무도 김 여사가 왜 민준 씨에게 마음을 썼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익숙했던 산골 청년이 어떻게 10년 넘게 얼어붙어 있던 여인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는지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하지만 감정이란 본래 형태도 한계도 없는 법, 요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게 마치 한밤중에 소리 없이 내리는 비처럼 조용히 다가와 영혼의 가장 메마른 곳을 깊숙이 적셔놓았습니다. 김 여사와 강민준 씨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닌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세상의 험담과 싸워야 했고, 나이와 신분, 명예에 대한 편견과도 맞서야 했죠. 그리고 그 전쟁 속에는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고, 과거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있었으며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희생도 뒤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늙은 여인과 젊은 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 부서지고 한때 차갑게 얼어붙었던 두 개의 심장이 만나 외로움으로 가득한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서로를 보듬고 온기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강민준 씨가 낡은 배낭 하나와 굳은 결심을 품은 두 눈으로 동서울 터미널에 첫 발을 내딛던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른 새벽 강원도 산골 마을은 자욱한 안개에 덮여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비탈길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작은 목조 주택 앞에 서서 찢어진 양철 지붕 틈새로 스며드는 햇살 한 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여동생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차가운 숨을 내쉬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끈이 달아 삼배줄로 동여맨 낡은 배낭을 둘러맸습니다. 그의 손이 마지막 인사를 하듯 집의 기둥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발걸음은 앞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마치 가난한 고향 전체를 짊어진 듯 무거웠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서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와 친구들의 상상 속에서 서울은 화려한 불빛과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온통 낯선 것들로 가득한 다른 세상이었죠. 그는 거창한 꿈을 품고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사가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은 아버지가 산사태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집을 나간 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두 형은 소식이 끊긴 지 오래. 마을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었던 민준 씨는 하루아침에 집안의 가장이 되어 바치를 하고 동생을 돌보고 아버지가 남긴 빚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시외버스를 타고 10시간 가까이 달려 겨우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그는 콘크리트 숲에 던져진 길, 잃은 사슴처럼 어리둥절했죠. 경적 소리, 바삐, 움직이는 인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외침, 코를 찌르는 매캐한 매연까지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배낭끈을 꽉 쥐고 두려워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처음 사흘 동안 민준 씨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잤고 식당 설거지, 주차 관리, 공사장 인부 일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공원 수돗물을 마셨으며 밤에는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신세 한탄의 기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마치 어릴 때부터 고통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흠뻑 젖고 배는 꼬르륵 소리를 냈죠. 그때 그의 눈에 환하게 빛나는 간판이 들어왔습니다. 해란금방.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금은방 앞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때 김 여사는 가게 안에서 장부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고 문득 그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무언가를 구걸하는 눈빛도 처량한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여전히 선함을 잃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 눈빛에 김 여사는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죠? 유리를 사이에 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을 지키는 일, 물건 나르는 일, 청소,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 특히 젊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이번에는 바로 고개를 젓지 않았죠. 아마도 그 꾸미 먹고 투박한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살짝 흔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녀는 그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갈라진 두 손, 넓지만 움츠러든 어깨, 그리고 그 눈빛. 남편이 살아있을 적 젊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일주일 수습 기간을 주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나가야 합니다. 그녀는 말하고는 처마 밑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자전거 세워두는 곳부터 치우세요. 지금 당장. 민준 씨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그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 한번 끄덕인 그 작은 동의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으리라는 것을요. 해란금방은 오래된 2층 건물들과 현대적인 상점들이 뒤섞인 종로의 길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 여사가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민준 씨는 벌써 길가에 서서 빗자루를 들고 담벼락 밑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있었죠. 민준 씨는 말이 많지 않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했습니다. 그는 늘 정해진 시간에 묵묵히 일했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김 여사는 가게의 노쇠 간판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청소업체를 불렀나 싶어 장부를 보던 조카에게 물었지만 조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불렀는데요. 아마 민준 씨가 한 것 같아요. 그녀가 밖으로 나가보니 민준 씨는 처마 밑 구석에 앉아 마른 천으로 가게 앞 보도블록 틈새를 정성껏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도 칭찬을 바라지도 않고 마치 생존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을 닫을 무렵 김 여사는 그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고향이 어디라고 했죠? 강원도 산천마을입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저희와 함께 살지 않으십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는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처음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가게 뒤편 창고에서 잠을 잤습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 낡은 나무 침대 하나가 전부였죠. 낡은 선풍기가 밤새 덜덜거렸지만 그는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고향에서는 흙바닥에 찢어진 모기장을 치고 자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쥐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던 것에 비하면 이곳은 좁아도 천국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민준 씨가 온 뒤로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늘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녀가 늘 앉던 의자는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었습니다. 간판의 전등이 고장나자 민준 씨가 직접 고쳤고 심지어 어느 날은 그녀가 날이 굳어 다리가 아프다고 하자 그는 조용히 따뜻하게 데운 쑥찜질 팩을 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할머니, 이걸로 찜질 한번 해보세요. 저희 고향에서는 이렇게 써요. 라는 쪽지와 함께요. 10여 년간 혼자 살아오면서 김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 사람의 온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래를 위해 찾아오는 손님도 돈을 빌리러 오는 조카도 아닌 진짜 사람의 온기. 낯선 사람이었지만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가게 문을 막 닫으려던 그녀는 민준 씨가 처마 밑에서 흠뻑 젖은 채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유리 닦는 도구가 들려 있었죠. 그녀는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는 그에게 시선을 돌리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몸 좀 닦아요. 감기 걸리겠네. 민준 씨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빗물에 젖은 발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적막했던 부엌에 주전자 물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울려 퍼졌습니다. 따뜻한 차향기가 퍼져나갔죠. 김 여사는 찻잔 2개의 차를 따르고 약과 하나와 함께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두 사람이 작은 부엌에서 마주 앉아 별다른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심도 일시적인 호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감정이었죠. 다만 그날 밤 이후 그녀는 잠을 더 푹 잘 수 있었고 민준 씨는 나무 침대에 누워 그녀가 찻잔을 건네주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어떤 여자에게서도 본 적 없는 그런 눈빛이요. 서울은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작은 골목들을 스쳐 지나갔죠. 해랑금방은 여느 때처럼 문을 열었지만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사장은 예전처럼 까칠하지 않았고 늘 일찍 닫던 가게 문도 제 시간에 닫기 시작했죠. 대신 김 여사는 이따금 가게 문 밖으로 나와 계단에 서서 쓰레기를 치우는 강민준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눈빛은 어딘가 더 부드럽고 느리고 조용했습니다. 강민준 씨는 여전히 예전처럼 일했습니다. 시끄럽게 굴지도 잘난 체하지도 억지로 환심을 사려고 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손님들의 자전거를 대신 주차해주거나 달아빠진 문턱을 고쳐놓거나 바람이 차니 오래서 계시지 말라고 하거나 그녀가 나올 때 햇빛을 가려주는 등 그의 작은 행동들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동그라미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여사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지난 수년간 그저 습관처럼 해오던 행동이었지만 오늘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깊게 팬 주름, 조금 처진 눈꺼풀, 비단 옷 속에 감춰진 깡마른 어깨. 젊은 청년이 마음에 둘만한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가 조용히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여사는 민준 씨를 안채로 불러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저 저녁 먹었습니다. 괜찮아, 더 먹어도 돼. 그들의 첫 식사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부엌에는 노란 조명과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죠. 민준 씨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예의 바르게 밥을 먹었습니다. 김 여사는 별말 없이 그에게 생선살을 발라주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고향에 기다리는 사람은 없나?
민준 씨는 그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진솔해서 그녀는 순간 당황했죠. 네, 없습니다. 여동생 말고는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은 마치 또 다른 외로움의 메아리가 되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외로움. 그녀는 더 묻지 않고 그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더 떠주었습니다. 하지만 종로 바닥은 좁았고 아주 작은 변화도 쉽게 눈에 띄는 법이었죠. 가게 근처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가 잡화점 주인에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골 총각 말이야. 사장님이 꽤 아끼는 것 같더라. 어젯밤에 약과 사가는 걸 봤는데 딱 2개만 사더라니까. 김 여사님 댁에 누가 드나드는 것도 아닌데 웬일이래? 그냥 불쌍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불쌍해서 한밤중에 문 앞에서 기다려주기까지 한다고? 뭔가 이상해.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수준이었던 속삭임들은 마치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첫 낙엽처럼 곧 불어닥칠 차가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를, 그들의 시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피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처음과 같이 성실하고 과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히 인정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죠.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살짝 떨려온다는 것. 예전에는 어떤 아가씨도 그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조금씩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두 사람 사이의 이름 없는 감정은 그들을 향하기 시작한 시선들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서울. 날씨가 눈에 띄게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조한 바람에 사람들의 얼굴은 거칠어지고 입술은 텄습니다. 해랑 근방이 있는 작은 거리에는 누렇게 바랜 나무잎들이 떨어져 뒹굴었죠. 김 여사는 가게 안에 서서 무심코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강민준 씨가 처마 밑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두 손으로 뜨거운 찻잔을 감싸 쥐고 있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녀가 일하는 사람 하나에 이토록 신경을 쓰게 된 것이 어느 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어젯밤 먹다 남은 음식을 데워 그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챙겨주었고 또 어느 날은 그가 차가운 바람 속에서 마당에 타일을 닦는 것을 보고 말없이 외투를 문가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마음을 알았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한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받을 뿐이었죠. 그날 저녁 민준 씨가 머무는 창고에 전등이 합선되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가 수리기사를 부르려 하자 민준 씨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는 의자에 올라가 전구를 빼고 익숙하게 전선을 다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여사는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힘줄이 선명한 그의 손, 넓은 어깨가 세상을 떠난 남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편 역시 집안의 모든 것을 혼자서 척척 고치곤 했었죠. 바로 그때 의자가 기우뚱하며 민준 씨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김 여사는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달려가 늙고 약한 두 손으로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몸이 아주 가볍게 찰나처럼 스쳤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동시에 멎는 듯했습니다. 민준 씨는 허둥지둥 일어서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김 여사는 당황하며 한 걸음 물러서서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해. 하지만 그녀 자신도 심장이 마구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방금 스쳐 지나간 아주 낯선 감정 때문이었죠. 그날 밤, 김 여사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을 향해 돌아 누웠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죠. 민준 씨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직한 눈빛, 살짝 웃던 모습, 빗자루를 가지런히 정리하던 손길, 매 끼니 식사가 끝나면 묵묵히 그릇을 닦던 모습까지. 그 사소한 것들이 그녀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민준 씨 역시 차가운 창고 안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발을 헛디뎠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부축을 받았을 때 결코 흔들릴 것 같지 않던 그 여인에게서 처음으로 연약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문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이 감정이 과연 감사한 뿐일까? 다음 날 김 여사는 평소처럼 차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 찻잔을 건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는 두 손으로 공손히 찻잔을 받으며 살짝 미소 지었지만 눈빛 속 따스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들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들의 입방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금은방 안, 작은 부엌과 소박한 찻잔 사이에서 하나의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지만 두 외로운 사람이 서울의 쌀쌀한 늦가을 날씨 속에서 마음의 온기를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든 서울, 이른 아침은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종로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했고 가게들도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해랑금 방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고 타일 바닥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강민준 씨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주전자에 물을 채운 뒤 김 여사를 위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 그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김 여사가 먼저 일어나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날이 추워서 따뜻한 거라도 먹으면 속이 든든할 것 같아서.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지만 손으로는 다진 고기를 한 줌 더 냄비에 넣었습니다. 이 죽은 입에 안 맞을 텐데 간을 거의 안 해서 괜찮습니다. 전 뭐든 잘 먹습니다. 민준 씨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식사 시간, 김 여사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민준 씨는 그녀가 살코기가 많은 부위를 자신에게 덜어주고 메추리알은 자신의 그릇에 남겨두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그는 문득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아침 식사 후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사동에서 보석시장이 열린다더군. 같이 가. 제가요?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민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나 혼자 가란 말이냐?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녀는 퉁명스럽게 쏘아 붙였지만 눈빛은 부드럽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처음으로 김 여사와 나란히 인파속을 걸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그녀가 다려준 낡은 흰색 셔츠에 조금 짧지만 깨끗한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러 번 그들을 힐끗거렸습니다. 몇몇은 종로의 터줏대감인 김 여사를 알아보고는 민준 씨와 그녀를 번갈아 쳐다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는 피식 웃었고 어떤 이는 머리를 맞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이따금 뒤를 돌아 민준 씨에게 물건을 들어달라고 하거나 보석 색깔에 대해 그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는 보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푸른 바다색 보석을 고를 때까지 진지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금은방과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둔 낡은 집에서 한 시선이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 여사의 죽은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박대철 씨였습니다. 그는 여러 번 김 여사에게 관심을 표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박 씨는 커튼 뒤에 서서 강민준 씨 곁을 걷는 김 여사의 뒷모습을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외로운 노인의 고독함이 담겨있던 그의 눈은 이제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뜨거운 찻잔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주뻘되는 놈한테 눈이 멀다니 정말 망신스럽군. 그날 밤 민준 씨가 바닥을 닦고 있을 때 김 여사가 갑자기 다리가 아픈 듯 주춤거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사장님, 앉아서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꿈치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손길이었죠. 김 여사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팔을 빼고 의자에 앉아 마치 남편이 아내를 위해 묵묵히 집안일을 하듯 바닥을 닦는 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거울 앞에 앉아 단정하게 빗은 백발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감동이나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에 아주 가까운 그러나 모호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감히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 역시 그날 밤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집 뒤편 계단에 오랫동안 앉아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 사이로 보이는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더 이상 고향에서 돈을 기다리는 여동생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정성껏 죽을 떠주던 깡말은 그녀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사춘기 소년 시절처럼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던 바로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주 일요일, 서울에는 때 아닌 비가 내려 종로거리는 축축하고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해랑금방은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없었죠. 김 여사는 가게 안에서 신문을 읽었고 강민준 씨는 집 뒤편에서 상자를 정리하고 찬장을 닦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비 오는 날, 김 여사는 무척 예민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죠. 아마 오늘 아침 민준 씨가 먼저 따뜻한 차를 끓여놓고 그녀가 환절기에 늘 마시던 방식대로 얇게 썬 생강 몇 조각을 띄워놓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녀가 가볍게 기침을 하자 그가 말없이 따뜻한 물을 가져와 그녀의 손 닿는 곳에 놓아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시계가 정오를 가리킬 무렵 그녀가 뒤를 향해 외쳤습니다. 민준 씨, 밥 먹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예전처럼 자네, 나 같은 딱딱한 호칭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끼리 부르듯 아주 자연스러운 부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손을 씻고 들어와 늘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 여사가 평소처럼 간단한 반찬 하나만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족발을 푹 고아 만든 탕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녀의 가장 자신 있는 요리였죠. 그는 놀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번 죽도 정말 맛있었는데 오늘은 탕까지. 김 여사는 대답 없이 그릇에 가득 탕을 담아 그의 앞으로 밀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무심한 듯한 말이었지만 민준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밥을 먹으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애써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집 밖 담벼락 너머에서 누군가 엿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집 박대철 씨였죠.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팔짱을 낀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 할망구가 진짜 돌았나? 그날 오후 박 씨는 동네 아낙들이 자주 모이는 길목 찻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꺼냈습니다. 해랑금방 김 여사, 요즘 커플 물건을 많이 사더라고. 얼마 전에는 수건 2장, 슬리퍼 2켤레, 똑같이 생긴 밥그릇 2개를 사는 걸 봤다니까. 찻집 주인이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양반이 뭐하러 그렇게 많이 산대? 박 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혼자 산대? 그 강원도에서 온 일꾼 총각 있잖아.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모양이더라고. 한마디 말이 두 사람에게 전해지고 1시간 뒤 그 이야기는 전혀 다른 버전이 되어 세블록 너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김 여사가 젊은 놈 하나 물었다더라. 그 총각이 이제 사장님을 자기라고 부른대. 더 이상 주인, 일꾼 사이가 아니라는 거지. 재산도 전부 그놈한테 넘겨줄 생각인가 봐. 그날 저녁 김 여사가 쓰레기를 버리러 문 밖으로 나서자등 뒤에서 두 여자의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연애라니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그녀는 순간 멈칫했지만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후의 비보다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강민준 씨가 탁자를 닦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은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묻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날 저녁 식사는 아무 말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둘 다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더 강한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공감대였죠.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은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리고 그 폭풍우가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좁은 서울 한복판에서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라는 것. 험담이 오간 지 일주일 후 해랑금방은 여느 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태연했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았죠. 그녀는 말이 줄었고 한숨을 쉬는 횟수가 늘었으며 이따금 강민준 씨를 조용히 바라보며 마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고 자문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화려한 차림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모,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김 여사의 하나뿐인 남동생의 딸, 유나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년간 김 여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공부하다가 유학을 떠난 뒤 몇 년간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더니 갑자기 돌아온 것이었죠. 김 여사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으면 들어오너라. 그때 민준 씨가 상자를 들고 뒤편으로 가다가 유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유나는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못 본 척 쌩하니 지나가 버렸습니다. 식사 시간, 유나는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고 찻잔 세트도 새 것이었으며 식탁보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엌은 예전보다 훨씬 깔끔했죠. 하지만 그녀의 신경을 가장 거슬리게 한 것은 김 여사가 그녀에게 음식을 집어주는 청년을 바라볼 때마다 부드러워지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사장님, 민준 씨라는 호칭은 더 이상 주인과 일꾼 사이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국을 한 모금 마시더니 젓가락을 내려놓고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요즘 이모, 집안일에 신경 많이 쓰시네요? 새로 온 사람이 부지런한가 봐요? 김 여사는 침묵했고 민준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유나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밖에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이모가 일하는 사람한테 정들어서 결혼이라도 하시려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두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고 눈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김 여사는 조카를 쏘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가 여기 온 게 이모를 보러 온 거냐? 아니면 그런 소리를 하러 온 거냐? 유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전 그냥 이모가 걱정돼서 그러죠. 이모 연세가 이른이에요.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평생 쌓아온 명예를 버릴 순 없잖아요. 아니면 이 금은방 통째로 저 사람한테 넘겨주실 작정이세요? 민준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잠시 밖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둑해지는 하늘 아래 잿빛 구름이 잔뜩 낀 모습이 마치 꽉 막힌 그의 심정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저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금을 노리는 사기꾼, 기회주의자가 된 것 같았죠. 유나가 원망스럽지는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자신과 김 여사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경계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김 여사도 충격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나가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명성과 평온함까지 아주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차를 끓여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처마 밑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죠.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슬펐습니다. 화나지 않아요. 다만 세상의 손가락질로부터 사장님을 지켜드릴 만큼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속상할 뿐입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온갖 고생을 겪은 남자의 거친 손이었지만 남편이 죽은 후 처음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풍스러운 집 지붕 아래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용감해져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도친 저녁 식사 후 유나는 예전처럼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모를 더 가까이에서 챙겨드리고 싶다는 핑계로 김 여사의 집에 며칠 더 머물기로 했죠. 하지만 김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돌아온 것은 걱정 때문이 아니라 의심과 탐색 때문이라는 것을. 다음날 아침, 민준 씨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앞마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평소처럼 차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막 찻주전자를 부엌으로 가져왔을 때 유나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든 채 씁쓸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민준 씨, 정말로 우리 이모를 생각한다면 이 서류들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민준 씨가 내려다본 서류는 금은방 소유권 등기부등본 사본, 재산 목록, 그리고 상속인 칸에 그의 이름이 이미 적혀있는 위임장 양식이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전 이런 것들에 손댄 적 없습니다. 민준 씨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뭘 했는지는 관심 없어. 그저 당신이 매일 이모 곁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상상하고 떠들어댈 수 있거든. 미리 말해두는데 계속 여기 있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기생충, 돈이나 뜯어내는 놈이라고 부를 거고, 만약 당신이 물러나면 그들은 당신을 분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거야. 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등은 꼿꼿했지만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분해서가 아니라 명예와 감정이라는 두 단어 사이에서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이모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른이야. 머리는 희고 피부는 주름졌지.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인생 마지막에 어리석은 감정에 빠진 것뿐이라고. 정말 위한다면 이모가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킬 수 있게 정신 차리게 도와줘야지. 바로 그때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집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유나는 당황하며 서류 뭉치를 등 뒤로 감췄지만 김 여사는 이미 본 후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조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늙었지 눈이 먼 건 아니다. 누가 진심으로 날 위하는지, 누가 내 금고만 쳐다보고 있는지 나는 다 안다. 유나는 당황한 나머지 쿵쿵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상처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뒷마당 처마 밑에 홀로 앉아 시들어가는 화초를 바라보고 있었죠. 김 여사가 외투를 들고 나와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망신을 당하셨어요. 민준 씨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손이 부드럽게 그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남자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 미친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다는 걸 안다면 미친 게 뭐 그리 두려운 일이겠니? 그녀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서 아무리 독한 말이 쏟아져도 이 여인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더 이상 의심 때문이 아니라 각자 상대방이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날선말들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와 민준 씨 사이의 침묵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예전의 오후처럼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지도 않았습니다. 각자 가슴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했죠. 유나는 여전히 집에 머물렀지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더 부드러운 전략으로 바꾸어 김 여사의 오랜 지인들, 젊은 시절부터 믿고 지내던 사람들을 은밀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동료였던 홍 여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혜란 이모가 요즘 많이 약해지셨어요. 젊은 남자애랑 같이 살고 계신데 제가 참견하고 싶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아서요. 이모가 무슨 낯으로 옛날 사람들을 보겠어요. 유나는 교묘하게 미끼를 던지듯 한마디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홍 여사는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혜란아, 이 말 듣고 화내지 마. 그 산골 총각 말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사람들이 널 웃음거리로 보고 있어. 김 여사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알아.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녀는 거실 어둠 속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안개 같은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죠. 부엌에서는 강민준 씨가 마지막 남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고 과묵하며 선량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언제부터 이 낯선 타인이 이토록 가까운 존재가 되었을까? 그날 밤 민준 씨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직접 심은 작은 화분 몇 개가 있었죠. 그는 품에서 구겨진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편지에는 김 여사에게 보내는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자신 때문에 그녀가 험담을 듣게 할 수 없다고, 자신의 분수를 알며 그녀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편지를 접어 그녀가 매일 오후 물을 주던 화분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를 접고 책을 정리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 때 메고 왔던 낡은 배낭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뒷문을 열고 떠나려 할 때 어둠 속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가려고? 민준 씨는 멈칫하며 돌아섰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그녀가 얇은 가운만 걸친 채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저는 사장님께서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걸 원치 않아요. 민준 씨가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천천히 다가와 주머니에서 그가 화분 밑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었어. 한 글자 한 글자 3번씩 읽었어. 그녀는 말하고는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네가 떠나면 세상 사람들 말이 없어질까?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지겠지. 그것 봐, 결국 이용만 하고 버리고 갔잖아, 라고 말이야.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서울에 온 후 처음으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굴욕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탓하기는커녕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할까봐 걱정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사장님께서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했을 뿐이에요. 그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나 일은 평생을 살았어.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아픔을 택하겠어. 앞으로 10년을 더 외롭게 사는 것보다 그게 나아. 두 사람은 축축한 뒷마당,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화려한 말도 약속도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식탁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홍 여사 댁에 가서 며칠 지내거라. 이 집은 조용히 있고 싶다. 유나는 쪽지를 구겨쥐고 이를 갈았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는 불타는 질투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녀 자신조차
이모처럼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살아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날 유나는 김 여사의 집을 떠났지만 조용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와 절친했던 홍 여사의 집으로 옮겨가 매일 밤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와 강민준 씨의 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며 교묘하게 악의적인 말들을 섞어 넣었습니다. 혜란 이모가 약해지셔서 그런지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저 그 청년이 이모의 감정을 이용해서 사기라도 칠까봐 걱정이에요. 서류를 위조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홍 여사도 김 여사를 변호했지만 유나가 몰래 녹음한 집안 대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그녀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길목 찻집에서 유나는 뜻밖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로 박대철 씨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노리는 자와 자존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자로서 김 여사와 민준 씨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한테 그놈이 보기처럼 순진하지 않다는 걸 알려줘야 해요. 유나가 차를 마시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할 셈인데? 박 씨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그놈한테 절도 전과가 있었다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제가 서류를 위조해서 증명사진에 붙여놓을게요. 아저씨는 그냥 우연인 척동네 장사치들한테 슬쩍 흘리기만 하면 소문은 금방 퍼질 거예요. 박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흐릿한 그의 두 눈이 음흉한 빛으로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낡고 구겨진 복사지 한 장이 동네 전봇대에 몰래 붙었습니다. 경고. 절도 전과자가 일꾼으로 위장하여 금은방에 접근함. 주의 요망. 이름도 주소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소문은 마른 들판에 불 붙듯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아침 민준 씨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그를 노려보며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던 잡화점 아주머니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죠. 아이 둘을 데리고 가던 엄마는 가게 앞을 지날 때 아이들을 황급히 길 반대편으로 끌었습니다. 김 여사는 집안에서 나와 전봇대에 붙은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휴대폰을 꺼내 법조계에 있던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부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는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묵묵히 참고 열심히 일했으며 남의 돈 한 푼 훔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처도 불분명한 종이 한 장이 그를 순식간에 세상의 의심을 받는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김 여사가 들어와 그의 앞에 서류철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신원조에서야. 깨끗해. 확인 도장까지 다 받았어.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똑바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떠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아. 하지만 만약 남는다면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이 집의 일꾼이 아니야.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죠.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나는 진심으로 너를 아낀다. 너도 같은 마음이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늙었어. 더 이상 세상 사람들 기대에 맞춰 살아갈 시간이 없어. 민준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반지를 내미는 앙상하고 떨리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청혼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그런 건 꿈도 꿔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면 이 감정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맹세합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박대철 씨가 아무렇지 않은 척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 안녕하시오. 듣자 하니 여기 민준군이 예전에 불미스러운 일에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김 여사가 말을 끊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민준 씨의 손을 잡고 있었죠. 헛소문이나 퍼뜨리러 온 거라면 당장 나가시오.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라면 나는 경찰을 불러서라도
그 종이를 누가 퍼뜨렸는지 끝까지 밝혀낼 테니. 박 씨는 말문이 막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으로 김 여사가 그토록 단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온화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맞잡은 손만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죠. 조용했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박대철 씨 앞에서 강민준 씨의 손을 잡았던 그날 이후 동네는 잠잠해졌습니다. 소문은 여전했지만 그 강도는 달라졌죠. 더 이상 날카로운 눈초리도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은방 근처의 몇몇 상인들은 오히려 더 따뜻한 눈빛으로 그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김 여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늙어서 사랑을 알게 된 게 얼마나 좋은 일이요. 옆에 누가 있는 게 혼자 춥게 사는 것보다 100번 낫지. 김 여사는 말없이 미소 지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눈빛이 한결 환해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며 심지어 굽었던 허리도 조금 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 역시 그날 이후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뽐내지도 누구에게 도전하지도 않았지만 눈빛은 단호해졌고 행동에는 자신감이 붙었으며 그의 존재감 때문에 이제 누구도 감히 김 여사를 함부로 모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와 박대철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다른 계획으로 전환했죠. 이번에는 명예가 아니라 어떤 소문보다도 관계를 쉽게 금가게 만드는 돈을 노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여사가 장부를 확인하다가 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서랍에서 현금 300만 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부는 그대로였고 도둑이 든 흔적도 자물쇠가 부서진 흔적도 없었죠.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바로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아주 작은 의심의 가시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제가 절에 가서 기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여유돈 있으시면 조금만 빌려주세요.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요. 김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돈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지금 돈이 부족하구나. 유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모가 무언가 눈치챘지만 어떤 패가 먼저 모습을 드러낼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가 김 여사가 매주 맡기던 월간 지출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 박대철 씨가 USB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자네 아직 젊으니까 내가 충고 하나 하지. 혹시라도 실수로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고백하는 게 좋아. 김 여사는 늙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용서하기가 더 쉽거든. 그가 USB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하지만 듣자 하니 여기 낡은 카메라 영상이 있는데 자네가 정해진 시간 외에 돈 서랍을 여는 장면이 찍혔다더군.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가게에 메인 카메라 외에 다른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김 여사에게 알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USB를 달라고 했죠. 1시간의 확인 끝에 그녀는 그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배경은 가게 안이 맞았고 시간도 민준 씨가 있던 시간이 맞았지만 화질이 흐리고 그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명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6개월 전에 교체한 낡은 카메라의 영상이며 수리를 맡기기 전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유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김 여사는 기술자를 불러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은밀히 모든 장부를 친한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 씨가 진열장을 닫고 있을 때 그녀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두렵니?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명예를 잃는 것보다 사장님을 잃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잃지 않아. 잃는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린 그들이야. 며칠 후 김 여사는 모든 친척과 단골 손님들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오늘부터 강민준 씨는 저와 함께 이 금은방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모든 거래는 공동 서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소식에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식을 들은 유나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깨뜨리며 방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박대철 씨는 조용히 담배만 피웠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은 빗나갔고 이대로 가다가는 김 여사가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 즉 그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는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민준 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임명한 사실을 공개한 후 김 여사는 친척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몇몇 친척들이 갑자기 나타나 그녀가 노망이 들었다거나 홀렸다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는 식의 말을 넌지시 던지며 계속해서 안부 전화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누구에게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지난 3개월간의 모든 거래 장부, 박대철 씨가 제공한 조작된 영상, 데이터가 수정되었음을 증명하는 기술 감정 확인서, 그리고 낡은 카메라의 하드디스크를 마지막으로 보관했던 사람, 바로 유나의 이름이 적힌 서류 일체를 가지고 종로 경찰서 경제팀으로 향했습니다. 접수 창구의 경찰관은 70대 노부인이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를 들고 명확한 목소리와 논리정연한 주장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에 조금 놀랐습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정황이 있다는 말에 그들은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나는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여사가 침묵하자 그녀는 이모가 겁을 먹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짐작했죠. 혜란 이모처럼 오랫동안 혼자 산 늙은 여우는 결국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어. 유나가 어느 날 밤 카페에서 박대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박대철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고 강민준 씨 또한 처음처럼 순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박대철 씨는 그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아주 무서운 것을 감지했습니다. 3일 후 수사관 한 명이 예고 없이 금은방을 찾아와 출석 요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요란하지도 미리 연락하지도 않은 그저 서류 봉투에 담긴 얇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김혜란 씨, 강민준 씨, 그리고 유나 씨는 증거 위조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되물었습니다. 제가요? 제가 왜요? 전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수사관은 짧게 말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조사실에서 김 여사는 민준 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낡은 영상의 캡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수사관이 기술 정보를 가리켰습니다. 이 영상은 편집된 것입니다.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촬영 시간이 저장 시스템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수정한 사람의 계정이 유나 키이미 1019로 조카분의 이메일 주소와 일치합니다. 김 여사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마치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듯 책상 아래에서 그녀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유나가 불려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셔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컴퓨터 화면 이미지를 그녀 앞에 놓으며 별다른 말 없이 물었습니다. 이 계정은 본인 것이 맞는데 내용은 어떻게 다른 주소에서 박대철 씨에게 전송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해킹당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제가 버린 낡은 컴퓨터를 누군가 다시 썼을 수도 있고요.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하고 일단 조사를 계속하겠지만 거주지를 떠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날 밤
금은방에서 민준 씨는 찻주전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죠. 김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할 때 조금 떨리더구나. 남은 두렵지 않은데 가족을 다치게 할까봐 무서웠어. 민준 씨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가 너무 늙어서 사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적 없니?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김 여사는 두 팔을 벌려 고요하고 따뜻한 금은방 안에서 민준 씨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몰래 잡는 손도 피하는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뿐이었지만 이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가장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해랑금방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었죠. 김 여사는 일단 공개되면 온 친척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 법적 절차들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일 후 비도 오지 않고 해가 뜨지도 않은 어느 오후 그녀는 민준 씨를 거실로 불러 두툼한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이건 금은방 지분 50%를 내 이름으로 이전하는 서류다. 이제부터 이 가게의 모든 활동에 대해 너는 나와 동등한 자격으로 서명할 권리가 있어. 민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사장님을 이용했다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아요. 김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친척들에게 남길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서 받은 것이라고는 엿보고 계산하고 나를 숨쉬는 금고 취급하는 것뿐이었어. 그러고는 그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해주었지. 30년을 내 곁에 산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너는 6개월 만에 나를 이해했어. 그게 사실이야.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서류 위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신다면 맹세합니다. 평생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김 여사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수년간 온 세상을 짊어지느라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조차 몰랐던 세월 끝에 찾아온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금은방 지분 일부를 강민준 씨에게 넘겼다는 소식은 겨울바람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친척들로부터 전화와 문자가 빗발쳤죠. 걱정하는 척하는 사람도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편 쪽 조카 한 명은 그녀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며 법원에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드물게 열린 가족 모임에서 김 여사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재산은 내 것입니다.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민준 씨를 모욕한다면 그 즉시 연을 끊겠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 없고 오직 그녀가 가진 재산만을 사랑했던 이들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유나는 조사를 받은 후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같이 수사관에게서 추가 조사를 위한 전화가 걸려왔죠. 그녀는 만약 증거 위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찻집에서 박대철 씨를 만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대충 묶은 머리, 눈 밑은 퀭했죠. 더는 못 참겠어요. 경찰이 진짜로 수사하고 있다고요. 만약 그들이 낡은 하드디스크를 찾아내면 전 끝장이에요. 박대철 씨는 팔짱을 낀 채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나는 USB를 받았을 뿐 서류에 서명한 적 없어. 경찰이 쫓는 건 당신이지. 나는 아니라고. 유나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저씨가 소문을 퍼뜨렸잖아요. 아저씨가 정보를 흘렸다고요. 제가 USB를 줬는데 왜 이제 와서 저한테 다 떠넘기세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난 증거 다 가지고 있어. 내가 그걸 제출하면 더 곤란해지는 건 당신이야.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익을 위해 뭉쳤던 그들의 동맹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기 직전의 두 마리 여우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민준 씨에게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 명의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어. 대부분은 내 몫으로 나누어 줄 생각이야. 나도 살 만큼 살았어. 내가 지키고 싶은 건 감정이지 벽돌 덩어리가 아니야. 민준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집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사장님만 있으면 돼요. 그녀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과 함께 굳은 결심이 담긴 눈빛이었죠. 네가 필요 없다고 해도 나는 너에게 남겨주고 싶어. 이건 나의 선택이야. 그날 밤 그들은 옥상에 앉아 불 켜진 종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풍파 끝에 유일하게 남은 것은 믿음과 신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 해가 아직 낡은 기와지붕 위로 떠오르기 전 김 여사는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상 조작 과정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유나 씨는 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김혜란 여사님과 강민준 씨의 명예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 여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험담을 견뎌야 했던 수개월의 시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사관이 직접 금은방으로 찾아와 잠정 수사 결과 통보서를 전달했습니다. 강민준 씨에게서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나 씨의 증거 조작 및 사용 행위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이 떠날 때 길 건너편에는 호기심에 찬 이웃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엿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마치 잘못 생각해서 미안하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 여사는 민준 씨에게 두툼한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렴. 민준 씨가 편지를 열자 그 안에는 서울 전통 귀금속 박람회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업계의 수십 개 유서 깊은 브랜드가 참여하는 자리였죠.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이 문구였습니다. 대표 연설자 강민준, 해랑금방 공동대표. 그는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김 여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혼자 서울에 올 용기가 있었고 온갖 험담을 견딜 용기가 있었으며 정직하게 살 용기가 있었어. 사람들 앞에서 몇 마디 말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저를 빌부터 사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서서 그들에게 보여줘.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자들 앞에서 선한 사람은 고개 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행사가 열리는 날 종로의 대형 컨벤션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명 금은방 사장들, 화려한 보석을 두른 여사장들, 그리고 기자들이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죠. 그 화려한 공간 속으로 강민준 씨가 소박한 흰 셔츠에 짙은 색 바지, 단정하게 빗은 머리, 그리고 차분한 눈빛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저 산골 총각, 원래 경비원이었다며? 이제는 금은방 사장이라니. 듣자 하니 그 여사장님이랑 결혼한다던데. 하지만 그가 입을 열자 웅성거림은 잦아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산천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강민준입니다. 저는 한때 두 손과 선량함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의 가장 좋은 모습을 알아봐준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여사가 맨 앞줄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김혜란 사장님의 이름을 건 해랑금방은 오랜 시간 굳건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녀가 평생 해오셨던 일을 이어갈 뿐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장사하며
결코 잘못된 것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 것.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들리다가 점점 거세지더니 마침내 파도처럼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선량한 젊은이가 올바른 사랑을 받았을 때 세상 어디에서든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저녁에 돌아와 김 여사는 차를 끓여 민준 씨의 손에 따뜻한 찻잔을 쥐어주었습니다. 봤지?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믿게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믿어야 하는 법이야. 민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처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종로 컨벤션 홀에서의 행사 이후 강민준 씨와 김 여사의 얼굴이 몇몇 지역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 실렸습니다. 어떤 기사도 그들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제목은 모두 눈길을 끌었습니다. 70대 금은방 여사장과 산골 청년, 사랑에 대한 관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기사의 공유 횟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댓글은 두 갈래로 명확히 나뉘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랑은 사랑일 뿐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듣기에는 좋지만 믿기 어렵네요.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 돈 때문이 아니고 뭐겠어요? 사진 속 두 사람 눈빛을 보니 진심인 것 같아요. 불과 이틀 만에 기자들이 종로로 몰려와 김 여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할 겁니다. 그날 오후 2층 집의 조용한 공간, 얇은 레이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젊은 여기자 맞은편에 앉았고 그녀의 곁에는 강민준 씨가 늘 그렇듯 조용히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44살이나 어린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이 비웃을까 두렵지 않았냐고 물었죠? 김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누구보다도 두려웠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더 두려운 건 내가 지치고 아프고 추워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채로 10년을 더 외롭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해요. 저 할머니 속고 있네. 하지만 아무도 반대로 묻지 않더군요. 만약 내가 모든 걸 알면서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면 그건 속는 걸까요?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을 진실하게 사는 걸까요? 여기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하지만 김 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민준 씨조차 깜짝 놀랄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창밖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결혼은 정략 결혼이었어요. 18살에 20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갔죠. 부유했고 모든 면에서 저보다 나았지만 사랑만은 예외였어요. 저는 아내였지만 한 번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제가 한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침묵하고 견디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유언도 작별 인사도 손 한 번 잡아주는 일도 없었죠. 제가 그의 관을 묻을 때 저는 제가 슬퍼서 우는 건지 아니면 해방감에 우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강민준 씨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여기자의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죠. 그리고 민준 씨가 왔어요. 지위도 돈도 없었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았고 찻잔 하나, 슬리퍼 한 켤레까지 신경 써줄 줄 알았어요. 내가 기침하는 게 추워서인지 걱정돼서인지 알았죠. 평생을 내 곁에 있던 사람도 몰랐던 걸 이 청년은 알았어요. 김 여사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요. 젊어서도 아니고 불쌍해서도 아니에요. 처음으로 내가 진정한 의미의 여자가 된 것 같아서예요. 그 인터뷰 이후
그녀의 말이 담긴 짧은 영상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이 구절이 화제가 되었죠. 나는 소녀처럼 사랑하기에는 너무 늙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로서 사랑하기에는 충분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회가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공유 횟수는 폭발했고 여론은 뒤집혔습니다. 의심하던 많은 사람들이 지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나이를 초월한 사랑 현상을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아졌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한때 일꾼이었고 멸시받던 강민준 씨는 이제 과시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 전체를 침묵하게 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선량한 사랑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거실에 함께 앉아 있을 때 김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다 털어놓았어. 평생을 숨기고 살았는데 너 때문에 진짜 나로 살 용기를 냈어. 민준 씨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 편견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월, 서울은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실처럼 가는 비가 끈질기게 내렸죠. 해랑금방은 불은 켜져 있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며칠 쉽니다라는 팻말이 문 밖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안에서는 김 여사가 2층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덮었지만 날카롭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퀭했습니다. 이틀째 고열에 시달리며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맥박도 약했죠. 왕진원 의사는 오랜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저하와 간 신장 기능 약화라며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민준 씨는 거의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물을 끓여 몸을 닦아주고 죽을 쏘어 먹여주고 생강차를 한 모금씩 마시게 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세심했죠. 10분마다 체온을 재고 숫자를 기록하는 모습은 병으로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떠나보냈던 사람의 습관 같았습니다. 때때로 김 여사는 열에 들떠 땀으로 베개를 흠뻑 적셨습니다. 민준 씨는 곁에 앉아 마치 엄마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새로 심은 귤나무 열매 맺는 것도 아직 못 보셨잖아요. 제가 턱시도 입는 모습도 아직 못 보셨고요. 그가 목이 맨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지금처럼 무언가를 두려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을까봐, 금은방의 불빛이 꺼지면 기댈 곳마저 사라질까봐,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한때 그녀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문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산 문제를 떠보기 위해서였죠. 그날 정오, 예전에 김 여사가 재산을 민준 씨에게 남기겠다고 선언한 후 연락을 끊었던 두 명의 먼 친척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 듣고 너무 걱정돼서 와봤어요. 하지만 불과 10분 뒤 그들은 빙빙 돌려 묻기 시작했습니다. 금은방은 요즘 누구 명의로 되어 있대? 언니, 유언장은 써뒀어. 그래도 미리 정리해둬야 마음이 편하지. 그 산골 총각, 정말 믿을만해? 부엌에서 죽을 끓이던 민준 씨는 그 말을 전부 들었습니다. 그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국자를 너무 꽉 쥐어 손에서 피가 벨 정도였죠. 화를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2층에 서 있는 저들이 그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거실 금고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2층에서 들려온 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달려 올라가 보니 김 여사가 벌떡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열 때문에 얼굴은 붉었지만 목소리는 약해도 또렷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건강할 땐 아무도 안부 한번 안 묻더니 이제 내가 하루 알아누우니 상속 이야기하러 온 거야? 방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문 쪽을 쳐다보며 외쳤습니다. 꺼져. 두 사람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언니, 오해야. 우리는 다 들었어. 꺼져.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녀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바로 그때 들어섰고 김 여사는 그를 보며 힘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아직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날 밤 민준 씨는 그녀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방은 고요했고 밖에는 여전히 가랑비가 내렸죠. 저 무서워요. 아세요? 민준 씨가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재산을 뺏어갈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사장님을 잃을까봐 무서워요. 김 여사는 옅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혹시 떠나더라도 마음은 편할 거야. 내가 너에게 남기는 건 금은방이 아니라 믿음이니까. 민준 씨는 그녀의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것은 나약한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 그녀가 살든 죽든 그녀가 용감하게 선택한 명예와 기억 그리고 사랑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맹세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병으로 쓰러진 지 3일 후 김 여사의 건강은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기력은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정신은 또렷했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그날 오후 그녀는 공증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반짝이는 동불상이 놓인 거실에서 그녀는 보라색 벨벳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쪽진 채 중앙에 앉았습니다. 왼쪽에는 민준 씨가 조용히 서서 그녀의 의자 등받이를 가만히 잡고 있었죠. 오른쪽에는 그녀의 오랜 지인이기도 한 베테랑 공증인 광호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 금은방, 예금 계좌를 포함한 전 재산을 강민준 씨에게 상속합니다. 그 아이는 가난하지만 저에게 진실되게 대한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광호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친척들의 반발이 거셀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봤으니까요. 민준 씨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나는 평생 핏줄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이제는 믿음을 위해 살 겁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만약 어느 날 내가 없어진다면 부디 이 금은방을 지켜주길 바라. 재산 때문이 아니라 이곳이 우리 두 사람의 집이었으니까. 김 여사가 강민준 씨에게 유산을 남기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후 친척들이 집에 몰려왔습니다.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압박하고 위협하기 위해서였죠. 일요일 오후 여전히 추운 서울. 죽은 남편 쪽의 고모 3명과 삼촌 1명이 험악한 얼굴로 들이닥쳤습니다. 형님, 이렇게 하는 건 조상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한 고모가 예의도 없이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뭔데 전 재산을 다 가져가요? 형님이 미쳤다는 소리 들을까봐 무섭지도 않아요? 저놈한테 홀린 거 아니에요? 김 여사는 표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나 아직 정신 멀쩡하니 말조심들 하세요.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산골 촌놈한테 다 넘겨요? 저놈이 형님을 낳아줬어요. 길러줬어요? 저놈이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준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흰 셔츠에 단정한 머리,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죠. 저는 서류상 가족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께서 아프실 때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약해지셨을 때 재산 분배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사람은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한 고모가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빌어먹을 기생충 같은 놈이 어디서 큰 소리야. 민준 씨는 앞으로 나아가 김 여사 앞을 막아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단 한 푼도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이 정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제가 요구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누구라도 사장님을 한 번 더 모욕한다면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여사가 뒤에서 일어나 민준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감싸줄 필요는 없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하지만 네가 용기 내 말해주어서 자랑스럽구나. 그날 오후 내내 네 사람은 창피함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들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두고 봐. 모든 건 법대로 될 테니. 문이 닫히자 김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정이 없어지면
탐욕만 남는구나. 민준 씨는 진짜 아들처럼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사장님이 제 집이니까요. 김 여사가 강민준 씨에게 전 재산을 남기는 유언장을 공식적으로 작성했다는 소식은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 쪽 집안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다툼이 있은 지 불과 일주일 후 그들은 김 여사가 사기를 당했고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이 온전치 않았으며 민준 씨는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이라는 이유로 유언장 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아침, 민준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빨리 닥칠 줄은 몰랐죠. 김 여사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이 싸움에 끌어들여서. 민준 씨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사장님께서 마음 아프실까봐 그게 두려울 뿐입니다. 첫 재판은 한 달 뒤에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김 여사의 친척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호기심에 구경하러 왔습니다. 모두가 가난한 산골 청년이 진심인지 아니면 기회주의자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원고 측인 김 여사의 시누이 3명과 시삼촌 2명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김 여사가 가벼운 뇌졸중을 앓은 후 유언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당시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는 심리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들은 법원에 유언장 집행을 잠정 중단하고 정신감정을 다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준 씨 측 변호사이자 김 여사의 오랜 지인은 모든 의료 기록과 함께 공증인과 함께 유언장에 서명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까지 제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 여사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내가 재산을 넘기는 것은 강요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추가 확인을 위해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민준 씨와 김 여사는 낯선 사람들에게 미행당하고 SNS에서 비방당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식사하는 사진을 찍어 프로 꽃뱀 등장이요. 가난한 척 불쌍한 척 하더니 결국 재산 차지했네. 같은 비아냥 섞인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김 여사는 민준 씨에게 잠시 고향에 내려가 있으라고 권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깨끗하다면 도망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끝까지 사장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금은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이 그의 강인한 얼굴을 비추었죠. 그의 손은 막노동하던 시절처럼 거칠지는 않았지만 눈빛은 김 여사를 처음 만났던 날처럼 여전히 진실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 씨는 금은방 바로 앞에서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웃들과 단골 손님들까지 초대했죠. 그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살고 여기서 일하며 여기서 한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사위나 상속인으로 믿어주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사장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실 때 곁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약 의심하는 분이 계신다면 4년 동안 노인과 함께 살아보십시오. 매 끼니 밥을 떠먹여 드리고 아프실 때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근거림을 견디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반박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십시오. 탐욕스러운 사람이 과연 그렇게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하룻밤 사이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시각을 바꾸기 시작하며 긍정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산골 총각이지만 마음은 학벌 좋은 사람들보다 더 빛나네. 핏줄보다 진한 정이 있다는 게 사실이었어. 김 여사는 수십 년간의 외로움을 견디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아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빛이야. 마지막 재판은 어느 가을 아침에 열렸습니다. 서울의 날씨는 쌀쌀했고
바람이 법원 앞 고목들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복도와 계단까지 가득 메운 채 이 희귀한 소송의 결말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가난한 산골 청년이 70대 금은방 여사장을 유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는 혐의의 결말을 말이죠. 원고 측인 김 여사의 시댁 식구들은 이번에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여성 한 명을 김 여사의 절친한 친구라고 소개하며 증인으로 내세웠죠. 그 여성은 김 여사가 민준 씨에게 통제당하며 두려워했고 유언장을 바꾸고 싶어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은 소란스러워졌고 김 여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 씨 측 변호사는 즉시 법원에 그 여성의 신원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하루 만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여성은 원고 측 시누이 중 한 명의 친족하였고 몇 천만 원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거짓 증거가 탄로나자 재판부는 침묵 끝에 마침내 단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언장은 명료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합법적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유언장의 모든 내용을 합법으로 인정하며 원고 측의 모든 주장은 기각합니다.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웃지도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김 여사의 손을 꽉 잡았고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SNS는 한 영상으로 다시 들끓었습니다. 소송을 가장 거세게 주도했던 김 여사의 시삼촌이 고향에서 토지 사기 및 투자금 편취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여론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은 실명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재산을 탐내던 자들이 진짜 사기꾼이었네. 판결 3일 후 법정에서 민준 씨의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던 시누이 한 명이 초췌한 모습으로 바나나 한 송이와 향을 들고 금은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저 빌부터 사는 놈인 줄 알았는데 사람의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김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나와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부축했습니다. 누구의 사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다시는 김 여사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평생을 선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가족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날 오후 서울은 늦가을의 옅은 햇살 속에서 고요해졌습니다. 금은방 앞에서 민준 씨는 막 교체한 새 간판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해랑과 민준 금방,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이지만 진심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뒤에서 다가와 그의 어깨에 얇은 스웨터를 걸쳐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장님이 원하신다면 제 성을 바꿀 수도 있어요. 김 여사는 눈물 속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어. 그저 네가 나를 영원히 내 사랑이라고 불러주면 그걸로 충분해.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김 여사의 금은방은 평소처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게를 지키는 사람은 백발의 노부인뿐만이 아니라 거친 손과 빛나는 눈을 가진 산골 청년 강민준 씨도 함께였습니다. 민준 씨는 공식적으로 서울에 전입신고를 하고 한때 그녀가 외롭게 지내던 금은방 뒤편집에서 김 여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분주함, 이른 아침의 외침소리, 바삐 울리는 경적소리가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는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물건 파는 법, 금시세 계산하는 법, 그리고 매일 오후 그녀를 위해 숭늉 끓이는 법까지 배웠죠. 그는 쉬지 않고 일했고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에서 존경으로, 의심에서 신뢰로 서서히 바뀌어갔습니다. 한 번은 부유해 보이는 손님이 들어와 민준 씨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김 여사, 진짜 젊은 애인을 들였나 보네? 그 말을 들은 김 여사는 화를 내지 않고 그저 미소 지으며 민준 씨의 손을 꽉 잡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누구도 기르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남자예요. 젊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세월에 얼어붙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민준 씨는 김 여사를 데리고 청계천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종로는 사람들로 붐볐고 노란 불빛이 그녀의 주름진하지만 환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김 여사는 아이처럼 아이스크림을 핥는 그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고 민준 씨는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민준 씨가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사장님을 자기라고 불러도 될까요? 김 여사는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습니다.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 다만 다시는 외로운 날들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 곁에서 멀리 떠나지만 말아줘. 그때부터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사장님, 민준 씨라는 호칭 대신 자기, 여보라는 다정한 부름이, 따뜻한 부엌에서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가,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강원도 민요 가락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상실과 격차를 짊어졌음에도 마치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젊은이들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나이를 초월한 사랑을 주제로 그들을 인터뷰하러 찾아왔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시선이 두렵지 않으세요? 나이 차이 때문에 부끄러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민준 씨는 미소 지으며 혜란 씨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부끄러웠고 배운 게 적어서 위축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선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김 여사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금은방 여사장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고 다정하며 행복에 겨워 눈물 글썽이는 사랑에 빠진 소녀의 눈빛이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종로 길모퉁이의 작은 집은 늘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 그리고 용서를 아는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의심했던 사람들은 이제 자식들을 보내 일을 배우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심지어 민준 씨에게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는 더 이상 금고연필, 외로운 노부인이 아니라 비록 황혼의 나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환하게 빛나는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옅은 가을빛으로 물들어갈 무렵, 이제 혜란과 민준 근방 앞을 스쳐 지나가는 바쁜 발걸음들은 더 이상 호기심이나 조롱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존경의 눈빛과 사장님, 요즘 민준 씨는 건강하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젊은 남편을 꽉 잡고 사세요? 같은 조심스러운 질문들이 자리 잡았죠.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이 차이에 대해, 이익을 위한 사랑에 대해 떠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들이 목격한 것은 결코 위조할 수 없는 유일한 것, 바로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했던 산골 청년 강민준 씨는 낮은 출신이나 나이 차이가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김 여사와 민준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차를 극복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큰 교훈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외로움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상실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관용을 선택해보지 않았다면 함부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준 씨가 김 여사를 선택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수많은 사람들 중 오직 그녀만이 산골 청년의 슬픈 눈빛을 알아보고 손 내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가 민준 씨를 선택한 것은 젊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비단호 속에서 외롭게 산 후에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금고 속 황금이 아니라 내 눈물을 닦아줄 용기가 있는 사람의 따뜻한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중에 김 여사가 더 늙고 약해지면 민준 씨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사랑은 시간의 거래가 아니며 이익의 교환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 기꺼이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약해지든 늙어가든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든 상관없이 말이죠. 어떤 것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오래 살고 충분히 멀리 가봐야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자신의 운명을 바꿔준 여인과 함께 살기 위해 인생의 흐름 속에서
기꺼이 천천히 걷기를 선택했습니다. 편견 때문에 선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겉모습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이 때문에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누구나 늙어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만약 운 좋게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짐을 나눠지고 폭풍우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는 동반자를 만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일 것입니다. 평생을 찾아 헤매도 결코 찾지 못할지도 모르는 순금 같은 행복 말입니다.